그를 모르는 눈먼 어미가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종이 위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도 없고 글자도 없고 그냥 하얀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박문수는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던 시절이었지요. 그 암행어사 중에서도 박문수라는 이름은 달랐습니다. 양반이건 상민이건 가리지 않았고 억울한 사람 앞에선 고개를 숙일 줄 알았거든요.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에 그 이름도 없는 외딴 곳에 사람들이 그냥 맹인 할멈이라고 부르는 노파가 있었습니다. 성도 없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 못 보는 호러미. 그게 그 여인의 전부였습니다. 할멈은 젊은 시절에 눈을 잃었습니다. 홍역이 지나간 자리에 빛도 함께 사라졌지요. 남편은 그 이듬해 세상을 떴고 남은 건 뱃속의 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 할멈은 그 아이를 손끝으로 키웠습니다. 눈이 없어도 손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넘어지면 소리를 듣고 달려갔고 밥을 먹을 때면 뜨거운지 차가운지 손바닥으로 확인하고 자장가를 불러줄 때는 눈물이 나도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눈먼 할멈이 어떻게 애를 키우겠어. 하지만 아들 돌쇠는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16이 되던 해엔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해왔고 18이 되던 해엔 밭을 일고 조를 심었습니다. 할멈은 그 아이가 일어서는 소리, 밥 먹는 소리, 잠드는 숨소리만 들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끌려갔습니다. 나라의 군역이었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을 추려서 북쪽 변방으로 보내던 때였지요. 돌쇠는 21살에 군역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할멈은 관아 마당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돌쇠밖에 없어요. 눈먼 어미 혼자 어떻게 살라고. 관리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군역은 나라의 법이요. 물러서시오. 돌쇠는 어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메, 금방 와. 3년이면 돼. 하지만 3년이 지나도 돌쇠는 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해는 괜찮았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가끔 밥을 갖다 줬고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 앉아서 돌쇠가 오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해엔 이웃도 뜸해졌습니다. 먹을 게 없어 며칠씩 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할멈은 나무 아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해가 지나갈 무렵 할멈에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변방에서 전염병이 돌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죽은 병사들의 명단이 마을로 내려왔는데 돌쇠의 이름이 그 안에 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어째 돌쇠가 죽었다더라. 불쌍한 할멈, 이제 혼자 어떻게 살아? 하지만 아무도 할멈에게 직접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할멈은 그 소문을 바람결에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할멈은 장롱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돌쇠가 군역 떠나기 전날, 어메, 나 없으면 이것 써. 읽을 줄 모르면 그냥 손으로 눌러도 돼. 하고 건네줬던 종이였습니다. 할멈은 그 종이를 마루에 펼쳤습니다. 먹이 없으니 붓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밥은 먹고 다니냐? 어미는 괜찮다. 죽었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 걱정 말고 살아만 있어라. 할멈은 다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고 또 수군댔습니다.
저 할멈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어. 빈 종이에 뭘 쓴다고 저러나. 그 무렵 박문수가 그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행색은 허름한 선비였습니다. 때 묻은 도포에 낡은 gat 하나, 옆에는 충직한 수행원 하나가 따를 뿐이었지요. 마을 어귀를 지나다가 박문수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초가집 마루에 노파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를 가슴에 꼭 안고 소리도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노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흐릿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누구요? 지나가는 선비입니다. 그 손에 드신 건 뭡니까? 노파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아들한테 보낼 편지요. 근디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박문수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도, 글자도, 흔적도 그냥 하얀 종이였습니다. 수행원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빈 종이입니다. 박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종이 위에 손가락으로 꾹꾹 눌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울다가 떨어진 눈물 자국도 있었습니다. 손끝에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문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잘 읽었습니다. 노파가 굳어버렸습니다. 박문수가 계속했습니다. 돌쇠야, 밥은 먹고 다니냐? 어미는 괜찮으니 걱정 말아라. 죽었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 살아서 꼭 돌아오너라. 노파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 말하고 싶었어요. 박문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품에서 북과 먹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파가 손가락으로 꾹꾹 눌렀던 자리마다 따뜻한 글씨를 채워 넣었습니다. 한 글자씩 천천히. 다 쓰고 나서 박문수는 관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쇠의 군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전염병 명단에 이름이 있긴 했지만 그건 병에 걸린 기록이었지 사망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살아 있었습니다. 변방 어느 막사에서 병을 앓고 회복하는 중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서 명을 내렸습니다. 돌쇠를 즉시 방면하라. 호러미 봉양이 급하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마을 어귀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멈은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그러듯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뛰는 소리였습니다. 어맹! 할멈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일어섰습니다. 한 발도 틀리지 않고 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이 없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돌쇠가 어미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의 등을 손바닥으로 두드렸습니다. 살이 붙었는지 뼈가 드러났는지 손으로 확인하면서 한참 만에 할멈이 말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녔냐? 돌쇠가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응, 어메. 잘 먹고 다녔어.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박문수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수행원이 물었습니다. 나으리, 빈 종이에서 어찌 그 말들을 읽어내셨습니까? 박문수가 걸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빈 종이가 아니었어. 어미의 손자국이 있었고 눈물 자국이 있었고 3년치 기다림이 있었어. 세상에서 제일 긴 편지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아들에게 쓴 편지. 글자는 하나도 없었지만 박문수는 그 편지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읽었습니다. 가슴으로 읽었으니까요. 어미의 마음은 글자가 없어도 읽힙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조선 영조 시절 충청도 어느 고을 이야기입니다. 그 고을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마을이었습니다. 논이 넓게 펼쳐져 있고 뒷산에서 내려오는 실개천이 마을 가운데를 흘렀으며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곳이었지요. 사람들은 대체로 소박하게 살았고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딱 하나 유독 눈에 띄는 집이 있었습니다. 변씨 집안이었습니다. 기와집이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통틀어 기와를 얹은 집이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변씨 집은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크고 반듯했습니다. 담장도 높았고 대문도 튼튼했으며 안채와 사랑채가 따로 나뉘어 있을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논밭이 넉넉했고 창고에는 곡식이 넘쳐 흘렀습니다. 소작농들이 여럿 있었고 머슴도 두어두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은자가 장롱 속에 수북이 쌓여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변씨가 그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는 사람마다 말이 달랐지만 어쨌든 그 집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변씨는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두꺼운 쇠로 만든 금고 하나를 특별히 장만해 두고 있었습니다. 어지간한 장정 둘이서 들어야 할 만큼 무겁고 육중한 물건이었지요. 자물쇠도 3개나 달려 있었고 열쇠는 변씨 본인 외에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은자 300냥과 변씨 집안이 대대로 내려오며 일궈온 땅 문서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변씨에게 그 금고는 그냥 금고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걸어온 흔적이자 집안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하늘엔 구름이 잔뜩 끼어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고 낙엽이 담장을 넘어 이리저리 뒹구는 그런 밤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였습니다. 변씨 집 쪽에서 불빛이 번쩍하더니 곧이어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느다란 연기였습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안채 한쪽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꽃이 처마를 핥고 지붕 위로 번져 올랐습니다. 자다가 불냄새를 맡은 변씨 가족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고 그 소리에 이웃들이 하나둘 깨어났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삽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 불길에 끼얹고 불이 번지지 않도록 이웃집 지붕에도 물을 뿌렸습니다. 한바탕 아수라장이 펼쳐졌지요. 다행이었습니다. 불은 생각보다 빨리 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막아낸 덕분에 불길이 다른 채로 번지기 전에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에 연기만 자욱하게 남겨진 채 불은 잦아들었습니다. 변씨 가족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집이 다 탄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방 안을 살펴보니 금고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방 한쪽 구석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던 그 묵직한 쇳덩어리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변씨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봤습니다. 그래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을린 마룻바닥의 흔적만이 선명하게 남아 금고가 있었던 자리를 허무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변씨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자 300냥이면 웬만한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땅 문서였습니다. 땅 문서가 없으면 그 논밭이 자기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교활한 자가 위조 문서라도 들이밀면 평생 읽어온 전답을 송두리째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집안이 하루아침에 거덜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변 씨의 통곡 소리가 밤새 마을을 울렸습니다. 이웃들이 달래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변 씨의 아내도 자식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넓은 기와집이 하룻밤 사이에 눈물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포청에서 즉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관아의 사령들이 이잡듯 뒤지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 이것저것 캐물었습니다. 그날 밤 수상한 사람을 봤느냐, 낯선 사람이 마을에 들어온 적이 없느냐, 변 씨와 원한 관계에 있는 자는 누구냐. 하루 이틀은 사령들의 발걸음이 바빴습니다. 그러나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사 끝에 용의자는 3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첫째는 마을 건달로 알려진 최 씨였습니다. 평소 돈이 궁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고 그날 밤 어디 있었는지 확실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변 씨 집 주변에 자주 얼씬거렸던 하인 출신 김 씨였습니다. 변 씨 집안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안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셋째는 이웃에 사는 박 씨였습니다. 평소 변 씨와 땅 문제로 여러 차례 크게 다툰 적이 있었고 앙심을 품었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날 밤 어디 있었는지 딱 부러지게 증명할 수 없었고 세 사람 모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완강히 버텼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가까워졌습니다. 관아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고 변 씨는 날마다 관아 앞에 나와 통곡하며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령들도 지쳐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범인이 박 씨라느니 사실은 변 씨 집안에 내통한 사람이 있다느니 귀신이 금고를 가져갔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까지 나돌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묘한 불안감과 의심의 눈초리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이웃끼리도 서로 눈치를 보게 되었고 오래된 정도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그 고을에 들어왔습니다. 마패를 품속 깊이 감추고 허름한 선비 차림새로 고을을 천천히 둘러보던 박문수였습니다. 낡은 갓을 눌러쓰고 먼지가 앉은 회색 도포를 걸치고 지팡이 하나 짚은 채 길을 걸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그저 지방을 유람하는 가난한 선비련이 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임금의 명을 받아 암행하는 어사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박문수는 길을 걸으며 마을의 공기를 읽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길거리의 소문,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시장통의 웅성거림, 그것들이 모두 그에겐 정보였습니다. 변 씨 집 앞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박문수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노인이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사람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박문수는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미궁에 빠진 화재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를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날씨가 어땠는지, 용의자는 누구인지, 관아에서 무엇을 조사했는지, 평범한 행인처럼 자연스럽게 그러나 놓치지 않고 필요한 것을 모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박문수는 변 씨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현장을 보여주시오. 변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박문수를 바라봤습니다. 허름한 선비가 느닷없이 나타나 현장을 보여달라고 하니 처음엔 그냥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차분하면서도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변 씨는 말없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박문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관아 사령들이 수차례 살펴본 현장이었지만 박문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살폈습니다.
불에 탄 방의 문틀, 그을린 벽면, 쓰러진 가구들, 재가 쌓인 바닥.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냄새도 맡고 눈을 가늘게 뜨고 구석구석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마당 한쪽 흙바닥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늦가을에 차가운 빗줄기가 한바탕 마당을 적시고 간 덕분에 흙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그 위에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박문수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엎드리다시피 하며 코가 닿을 듯 가까이에서 발자국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른쪽 발자국, 왼쪽 발자국, 들어온 방향, 나간 방향. 한참을 그러고 있던 박문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다르구나. 변 씨가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문수가 천천히 일어서며 설명했습니다. 보시오. 이쪽 들어온 발자국 좀 보시오. 보폭이 좁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 들어온 거요. 살금살금 들어온 거지. 그런데 저쪽 나간 발자국을 보시오. 보폭이 얼마나 넓소? 뛰다시피 빠르게 걸었다는 뜻이오. 발자국의 깊이도 다르오. 들어올 때는 발자국이 얕은데 나갈 때는 발자국이 훨씬 깊게 파여 있지 않소? 그게 무슨 뜻이겠소? 나갈 때 훨씬 무거운 걸 들고 있었다는 말이요. 무거운 금고를 두 손으로 들고 급히 빠져나간 흔적이요. 변 씨는 그제야 입을 틀어막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랬습니다. 한 달 가까이 수십 명의 사령들이 드나들며 살폈건만 아무도 이 발자국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증거를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박문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무릎까지 꿇어가며 땅 위의 이야기를 직접 읽어냈습니다. 날이 그럼 범인을 알 수 있는 겁니까? 박문수는 대답 대신 다시 발자국을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선 저 세 명의 신발을 가져오시오. 용의자로 지목된 최 씨, 김 씨, 박 씨를 불러다 신발을 벗겼습니다. 세 사람 모두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발을 왜 벗기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 켤레의 신발을 나란히 흙바닥 위에 놓고 발자국과 하나씩 천천히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의 신발, 발자국보다 작았습니다. 김 씨의 신발, 비슷했지만 완전히 맞지는 않았습니다. 박 씨의 신발, 박문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발자국의 크기와 모양이 가장 근접했습니다. 발볼의 넓이, 발 뒤꿈치의 형태, 엄지발가락 쪽에 눌린 흔적까지 박문수는 신발을 발자국 위에 살며시 포개어 놓았습니다.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박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그 눈빛을 느꼈는지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신발 크기가 비슷한 사람이 저 하나뿐입니까? 이 마을에 발 큰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무고하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인지 다른 무언가인지 그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오. 그는 다시 불이 난 자리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방향이 달랐습니다. 박문수가 향한 곳은 불탄 방 안쪽이 아니었습니다. 담장 바깥쪽이었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집안에서 불이 났는데 왜 담장 바깥을 보는 거냐고. 그러나 박문수는 말없이 담장 바깥 흙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히고 담장 밑을 살폈습니다. 손바닥으로 흙벽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담장 상단부를 올려다봤습니다.
박문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흐름이 이상했습니다. 불에 탄 자국은 불이 시작된 곳에서 바깥쪽으로 퍼져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담장의 그 흐름은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 더 심하게 타 있었습니다. 불길이 안에서 밖으로 번진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안으로 집어넣은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담장 위를 다시 자세히 보니 기와 두어 장이 깨진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담장을 넘을 때 발을 디디다 깨트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불은 안에서 난 게 아니오. 함께 있던 관아사령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바깥에서 누군가가 담을 넘어 불을 지른 거요. 집 안에 있던 사람이 지른 불이 아니라는 말이요. 즉, 이 불은 금고를 훔치기 위한 위장이었소. 사람들이 불을 끌어 달려오는 혼란한 틈을 타 미리 담을 넘어들어와 금고를 들고 빠져나간 것이요. 사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담을 넘을 만큼 체구가 크고 힘이 센 자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소. 그리고 그 무거운 금고를 혼자 들고 달아날 만큼. 박문수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3명의 용의자 가운데 그 모든 조건에 들어맞는 사람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발이 가장 크고 몸집이 가장 컸으며 변 씨와 오래도록 땅 문제로 원한이 쌓여 있던 사람. 게다가 땅 문서만 없애면 그 땅을 자기 것이라 우길 수도 있는 사람. 박 씨였습니다. 박 씨의 집을 수색하시오. 박 씨는 펄쩍 뛰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발 크기가 비슷하다고 그것만 가지고 제 집을 뒤진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법도가 있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목청이 높아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증거도 없이 집을 뒤지는 건 좀 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사령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사령들이 박 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입구를 막으려 했지만 사령들에 의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사랑방 안, 안방 안, 광 안, 마국간역. 사령들이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를 들어보고 가마니를 옮겨보고 바닥을 두드려보고 벽을 손으로 훑쳤습니다. 박 씨는 마당 한쪽에 서서 식은땀을 흘리며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령 하나가 마루 앞에 쪼그려 앉아 마루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으로 마루 귀퉁이를 두드렸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사령이 박문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령 둘이 마루 판자를 드러냈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흙이 파여 있었고 그 안에 무언가가 깊숙이 묻혀 있었습니다. 사령이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묶음으로 단단히 묶인 두루마리들이었습니다. 나왔습니다. 사령의 외침에 마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두루마리 묶음으로 쏠렸습니다. 박문수가 천천히 다가가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겉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변 씨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펼쳐보니 틀림없이 변 씨 집안의 땅 문서였습니다. 변 씨가 평생을 지켜온 그 소중한 문서들이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모른다는 말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땅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박문수가 마당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그러더니 박 씨 집 뒷곁으로 걸어갔습니다. 저쪽도 보시오. 뒷곁 구석에 줄줄이 놓인 항아리들 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사령이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헝겊으로 꼼꼼하게 쌓인 은자 묶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은자 300냥이었습니다.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때서야 무너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욕심이, 그리고 그 욕심이 빚어낸 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변 씨는 땅 문서를 돌려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문서 묶음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하루도 마음 편히 자지 못했던 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매일 밤 눈을 감으면 텅 빈 금고 자리가 아른거렸고 눈을 뜨면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던 그 긴 날들이 이제야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 씨의 아내도 자식들도 달려와 함께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바라보기만 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변 씨 집안의 울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박문수는 그 울음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누가 칭찬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공을 치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억울했던 사람이 억울함을 풀었을 때 터지는 그 울음이었습니다. 박문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곁에 있던 사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사날이 처음부터 박 씨가 범인인 줄 아셨습니까? 박문수는 대답하지 않고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들판 너머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하나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의심이야 누구나 하지.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박 씨가 수상하긴 했소. 땅 문제로 원한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의심만 가지고 사람을 잡을 순 없는 법이요. 의심과 증거는 다른 거요. 의심은 머릿속에 있고 증거는 현장에 있어. 그래서 발로 뛰는 거요.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짚어보는 거요. 발자국 하나, 그을음 한 줄기도 허투루 보지 않는 거요. 그것들이 다 말을 하고 있으니까. 사령은 그 말을 되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문수는 그것으로 말을 끝냈습니다. 마패를 품속에 다시 깊이 넣고 낡은 갓을 고쳐 쓰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을을 떠났습니다. 누가 전송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늦가을 저녁 노을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아이 하나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참 후에야 다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암행어사 박문수는 또 어딘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